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요. A라는 자극을 줬더니 투입 인풋을 했더니 B가 나왔다. 뭐 이렇게. 예. 그럴 때 이 과정에 뭔가가 있었는데 이걸 그냥 블랙박스라고 해요. 여기 까맣게 해서 속에 뭔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A라는 자극이 와서 B가 왔다. 근데 이게 선형적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선형적이라는 말은 자극과 결과 사이에 비례하거나 반비례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이런 시기를 말해요. 이걸 선형적이라고 합니다. 선형적. 그러니까 선형적이면 아까 제가 활성산소가 그렇게 암을 죽인다. 그럼 활성산소를 먹으면 암을 많이 죽이겠다. 이렇게 아주 1차적으로 아니 오히려 거꾸로더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몸은 비선형적 동역학적이라고 해요. 상호간의 관계론을 역학이라고 이렇게 힘줄 역자 씁니다. 움직이면서 그때그때 막 바뀌는 다이나믹이라고 영어로는 비선형적 non-linear dynamic하다고 해요. 하나의 세포가 다른 세포하고 네트워킹을 약 4만 개 정도씩 해요. 그래서 여기 안에가 아까 제가 하나의 세포가 4만 개씩 이렇게 막 엄청 이걸 복잡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컴플렉스 시스템 띠오리라고. 그래서 아까 같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 어려워요. 항산화를 자꾸 먹으면 암세포는 더 안 죽겠네요. 이렇게 결론 내리기 곤란하고 같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타민 C도 지금 비슷한 얘기예요. 예. 그거가 전부 포도당? 그럼 포도당 안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이 복잡한 시스템에서 이게 그 다음에 딱 조정돼서 이렇게 나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장내 미생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항암 성분에 무슨 성분이 있다. 작동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거든요. 사람의 체질 그것 말고도 봤더니 결국 우리가 A라는 성분이 우리 몸의 생체에 들어갈 때 역할하기 위해서는 B가 되어야만 하는데 그때 장내 미생물이 이거를 잘 분해하고 촉매작용을 하고 또 산물을 만들어낼 때 작동을 해요. 그걸 제가 옛날에 이게 기계어고요. 이걸 우리가 유저들이 쓰는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쓰는 명령어라고 할게요. 우리는 그냥 클릭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완료 이런 거 치면 되는데 기계어는 어떻게 되죠? 막 1, 0 막 이렇게 막 돼 있는 거 보셨죠? 컴퓨터 고치러 온 사람들. 우리가 먹는 일반적인 화학 성분은 A와 같고요. 이게 이 장내 미생물이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바이오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그래요. 생물학적으로 이 생명체가 변형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그 과정이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겉으로 좋다고 해도 그게 장내 미생물이 충분하지 않으면 아무 영향을 못 미칠 수도 있다.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몸은 굉장히 복잡하다는 얘기이고요. 종합적으로 돌봐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약을 쓸 때 지금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장내 미생물이기도 해요. 어떤 약을 쓸 때 항상 그렇습니다. 그 점을 꼭 참고하시면 좋겠고 이렇게 1차적으로 이런 거를 1차적 기계라고 보통 말을 하죠. 이 자극이 있으면 이렇게 하나의 자극이 이렇게 온몸에 우리 유기체 전체가 이런 건 좀 약간 조잡한 기계가 이렇게 반응하고요. 복잡한 기계일수록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이게 막 복잡한 시스템에서 나오는 거, 이 관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누구죠? 스티브 잡스 주치인 아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데이비드 아구스가 질병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암 관련해서도 초대돼서 보수교육 의사들 할 때 늘 초청되는 의사인데
암을 만나시면요, 여러분, 1차적으로 무조건 줌 아웃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보지 마시고 뒤로 하고 전체 그림을 보시라고. 꼭 여기만 보면 거기서 이렇게 복잡 시스템에서 여기서 눌러갖고 잠깐 주는 것 같지만 딴 데 튀어나오고 이렇다. 줌아웃을 강조해요. 예. 그렇듯이 이렇게 하나의 변수가 전체 유기체에 바로 직결하지 않는다. 일단 기본 패턴은 그러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극을 줬을 때 온 유기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이 통계를 보기 전에 요 말 하나에 영향을 입지 마십시오. 아까 통계는 오히려 항암하면서 항산화를 썼을 때 좋은 쪽이 더 많아요.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그 복잡한 4만 개가 서로 네트워킹 하고 있는 거를 어느 하나의 방정식으로 딱 만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까지 이해하시면 이 복잡한 거에서 딱 이건 정확하게 절대선, 이건 절대악, 이건 무조건 틀렸고 이렇게 서로 싸울 필요가 없다. 결과는 어딘가 결과사에 검사해 보면 돼요. 그러니까 쓰시면서 뭐 간 기능 지수 조사해 보고요. 그러니까 혈당도 이런 요소가 있으니까 조사해 보고 보면 되고요. 간 기능 지수도 국제 기준에 의하면 항암제를 쓸 때 이제 항암제를 쓰는 것을 의미 있다고 전제하고 항암제를 쓸 때 쓰는 과정에 간 기능이 오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크리테리아 기준이 있습니다. 보통 간 기능은 30, 40 GOT, GPT가 그게 정상인데 정상 레벨인데 한 120 정도 오를 때까지는 쓰던 항암제 계속 쓰세요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보다 더 오르거나 두 번째에도 계속 오르는 추이가 되면 변화를 기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까 녹즙이다 또는 한약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공평하지 않은 기준이 있어요. 워낙 일방적 홍보가 돼가지고 녹즙 해가지고 50, 60 오르면 그냥 큰일 날 뻔했냐고 그냥 당장 욕하고 때려치죠. 녹즙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좀 더 추이를 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세포에서 나오는 효소 수치 양을 갖고 간 기능을 보는데 이게 세포가 이렇게 죽을 때 나오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간 기능이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암세포, 간암세포가 죽을 때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간암세포가 많이 죽어서 이게 일시적으로 좀 많은지 정상 간세포가 죽어서 이러는지 처음엔 좀 헷갈려요. 그런데 계속 많아진다. 그러면 좀 변화가 필요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약간의 추이를 보시고 결정하셔도 된다. 그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